3월 1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스위스 대형은행 중에 하나인 크레딧 스위스.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었죠. 자,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시장을 흔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이게 연쇄적인 파산으로 이어질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지금은 아니다. 다만 흔들기의 과정으로 계속해서 나올 뿐이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으로 가다가 다시 한번 물량 소화 과정. 자, 그림을 보게 되면 현재 요 꼴이죠. 투심이 모이고 있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방향성은 2023년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그쵸? 여기서 에너지 응축해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무척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더리움도 220만 원 올라가다가 비트코인과 똑같은 모습이죠.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하락폭이 작아요. 그런데 타 알트코인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쭉 떨어졌죠? 올라가는 것도 좀 덜 올라갔고 떨어지는 것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알트코인이 현재 안 좋은 영향세를 많이 받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되면서 알트 시장으로 자금줄이 흘러 들어온다. 이더리움에 대한 강력한 파괴력이 기대가 되는 해입니다. 고로 이더리움의 강세는 타 알트코인들에게 바로 자금줄이 들어오는 그런 명백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물론 비트코인 또한 6천만 원, 5,600만 원 기준점입니다. 그 부분을 돌파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크레딧 스위스, 실리콘밸리, 실버게이트, 시그니처 이런 모든 그런 은행들에 대한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그리고 전반적으로 실물 경제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겁니다. 어제 빅쇼트 그 부분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언급을 했었죠? 자,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 위기로 이어지진 않을 듯하다. 자,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이미 이전부터 이미 이야기가 되었죠. 얘가 물밑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왔던 부분. 위기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기는 매우 빠른 시일 안에 해소될 것. 여기서 진정한 위험이 보이지는 않는다. 진짜는 바로 다음에 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와 머스크의 트윗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참고 한번 해보시죠. 현 상황은 1929년 대공황과 유사하다. 옐런 머스크와 캐시우드의 트윗 대화. 자, 중요한 내용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볼게요. 옐런 머스크와 캐시우드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1929년 대공황과 공황 직전에 1920년대와 매우 닮았다는 트위터 대화를 15일 교환했다. 현재 많은 일들이 1929년과 유사하다. 자, 실리콘밸리 은행 등 뱅크런이 발생하는 은행의 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규제 당국의 디파이가 아니라 전통은행 시스템에 나타나 있는 중앙화되고 불투명한 장애에 집중하라. 옐런 머스크는 지난해부터 당국의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와 위기를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캐시우드는 이에 대해 닮은 꼴은 전염병과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대 초반에 더 가깝다. 캐시우드는 전기, 전화, 자동차 등의 혁신 플랫폼이 대규모 시장 기회로 진화해 포효하는 20세기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작년 8%에서 10% 범위에서 정점을 찍은 인플레이션은 올해 2% 아래로 떨어지며 아마도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설 것이다. 은행 위기는 나쁜 디플레이션을 초래하고 혁신은 좋은 디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 위기와 기술 혁신이 맞물린 현 상황이 1920년대 초반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참고할 만한 좋은 내용입니다. 제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새로운 판때기를 깐다고 보면 되겠죠. 기존에 세상의 주인이었던 금권, 트레이드파이의 주인이 새로운 판을 짜는 거죠. 다만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지나가는 위기는 거쳐야 할 듯 봅니다. 과거의 시스템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판을 깔기 위해선 자연스럽게 거쳐 나가야 되는 과정이죠. 새 판이 깔리면서 또 다른 그런 성장 동력이 나오겠죠. 지금의 실물 경제 그리고 물질의 부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가상과 질적인 부분으로 확장해 나아가겠죠. 그 부분에서 세금을 확장해 나고 전 세계는 연결되고 전 세계는 원 시스템, 금융에 대한 원 툴, 그리고 통제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법률과 제도에 대한 부분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엔 크레딧 스위스 충격, 공포에 휩싸인 금융시장. 만약에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하게 되면 저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될 확률이 무척 높다. 그렇기에 언발의 오줌 누기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크레딧 스위스의 최대 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입니다. 지난해 11월 사우디 국립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위기를 모면했다. 사우디 국립은행은 CS 지분 9.9%를 15억 스위스 프랑에 인수한 후 최대 주주로 등극하였다. 자, 사우디의 여러 은행들이 리플과 무관하지가 않죠. 그죠? 사실 뿌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설계됐던 부분에 저는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요. 결국 컨트롤 끝에 지나가고 진짜는 2024년도 기준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최대 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이 추가 유동성 공급을 거부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추가적인 투자는 규제로 인해서 불가능하다. 추가적인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 그렇지만 스위스 중앙은행 그리고 시장이 불안이 커지자 스위스 국립은행과 금융감독청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미국 특정은행 문제가 스위스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스위스 중앙은행도 필요할 경우 유동성, 즉 CS의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을 아시길 바라겠고요. 이로 인해서 매크로 경제 지표가 크게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죠.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VI 지수. 빅스 지수가 바로 전날보다 10.16 오른 26.14를 기록했다. 10.16이 올랐고요. 그리고 채권 금리는 폭락했다. 채권으로 자금이 몰렸다. 매크로 경제 지표가 굉장히 흔들거리고 있죠. 다만 흔들기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밑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 이 상황은 언제? 2024년도 기준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클 로버그라츠가 미국 은행 위기는 비트코인 매수 적기이다. 3월 내 3만 달러 돌파할 것. 약 4천만 원 부근이죠. 자,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이 가격은 확인이 필요하겠죠. 저 또한 헷갈리게 하는 뉴스들 중에서 이 말에 동의합니다. 중요한 건 조금 더 필터링을 하면 아주 최적의 매수 적기는 지났어요. 지금 가격이 좀 튀었기 때문에 최적의 매수 적기는 아닙니다. 제 기준으로는. 다만 아직까지는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에 들어와 있다. 3,500만 원 밑이기 때문에. 진짜 적기는 2,000만 원, 2,100, 2,200, 2,500만 원 밑이었죠. 가격이 빠질 때마다. 지금은 그래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데드라인, 그 적기까지는 와여 있겠죠. 최적기는 아닙니다. 자, 영국에서 2025년도부터 암호화폐 자산의 과세 실시한다. 영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의견 수렴서를 발표하며 규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2025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재무부가 2025년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기준 타입니다. 2025년이라는 숫자는요, 상징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숫자를 나타낸다. 제가 공식처럼 계속 노래처럼 언급을 하고 있죠? 어떤 노래처럼 말입니다. 2025년은 뭐죠? ISO 20022의 전면 도입과 지금 도입이 계속해서 되고 있죠? 전면 상용화, 국제 표준에 대한 상용화와 함께 리플의 에스크로 물량, 전량 해지, CBDC의 전 세계 CBDC의 도입 상용화, 그리고 유로화에 대한 부분, 그렇죠? 유로화에 대한 CBDC 상용화, 유로화는 스위프트, 그리고 액센추어, 리플의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바로 연결고리를 거쳐갑니다. 디지털 파운드는 바로 리플, 그쵸? 다 연결되어 있다. 중요한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CME 페드워치에서 3월 미국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50.5까지 올라갔습니다. 25bp 확률은 49.5. 동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건 무리가 있죠. 그쵸? 그러면 금리 동결과 함께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바로 코멘트를 언급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갑자기 또한
상황이 급반전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쫄지 마시고 2023년도는 본격적인 기술적인 반등의 해이다. 2024년은 자, 다가오는 경기 침체와 폭락, 그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과거 경시 속에서 보게 되면은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떨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IPO 물량이 급증하고요. 여러 가지 기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식들이 시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균열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은 뭐죠? 과거의 시스템과 다른 건 아예 새 판을 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과거의 공식과 그리고 부채 덩어리들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판을 깔아버리는 겁니다. 자, 피델리티에서 개인 대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투자 서비스 오픈하고 있습니다. 자,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앞장서서 인프라를 깔아나가죠. 중요한 건 얘네가 앞장서서 대장으로서 깔아나가고 있지만 전 세계 기득권인 금융기관들은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다. 돈을 쏠라면 법적인 테두리가, 규제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시스템을 통해서, 즉 리플과 SEC 소송,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계속 쏠 것이다. 자, 그러면 답은, 그림은 나와 있다. 자, 미 연준 7월 실시간 지급 결제 시스템 FedNow 출시. 정말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페드, 미국 중앙은행이죠. 수백 년간 세상을 지배해왔던 미국을 통해서, 그 이전에 유럽을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해왔습니다. 거대 자금들이. 그 자금들이 바로 달러 뒤에서 페드나우를 출시한다. CBDC, 그리고 ISO 20022, 그리고 새로운 통화 시스템에 대한 연장선으로 가는 바로 과정에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국 페드는 성명을 통해서 7월 미국 금융기관 간의 결제 시간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7월 실시간 지급결제 시스템 페드나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몽고메리 연준 부행장은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페드나우 런칭에 흥분을 감출 수가 없다. 페드나우를 사용하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전국 각지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최신식이고 즉각적인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금융기관들과 파트너 산업시들에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페드나우 서비스에 가입할 준비를 하라고 촉구한다. 자, 그러면 돌아볼까요? 리플의 클라이언트, 볼란테 테크놀로지, 페드 리저브의 페드나우 지블 파일럿에 합류하였다. 자, 바로 리플의 파트너사이죠? 볼란테. 여기 보게 되면 자, 볼란테의 페이먼트 시스템, 그쵸? 볼란테의 리플, 프로세서 모듈입니다. 그래서 리플 커넥트. 자, 자금이 송금되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죠. 그쵸? 이미 리플렛 파트너사에 가입에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미국 페드나우 즉시 결제. 페드나우는 바로 볼란테의 홈페이지입니다. 페드나우 당사 클라우드 또는 기사의 클라우드로 통한 종단 간 즉시 결제 처리. 자, 페드나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의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개인과 기업은 계정 간 즉시 지불을 보내고 받을 수 있으며 2023년까지 미국의 모든 예금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리플사에서 SEC와 소송 영향은 미미하다. 한국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바로 리플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책임자인 브룩스 앤드 위슬. 이 사람의 출신은 우버와 골드만삭스입니다. 자, 그리고 우버는 소프트뱅크,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거대 금융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뭐라고 얘기하냐? 브룩스 앤드 위슬 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사장은 지난 2년간 한국에서 개최한 서밋이 한국 시장에 대한 리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2017년 SBI 홀딩스와 조인트 매처를 설립한 후 오랫동안 사업 활동을 해왔다. SBI 리플 아시아가 있죠. 그쵸? 즉 소프트뱅크와 함께 동아시아 지역을 확장해 나간다. 중동은 MBS, 빈살만, 미국과 유럽은 거대 금융권에 대한 확장, 그리고 남미, 기타 등등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미 확장돼 가고 있다. 센티피와 같은 한국 고객사도 있다.
한국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기획을 도모할 것.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리플렛에는 국내 기업들도 파트너사로 합류한 상태이다. 자, 코인원 트랜스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패스, 와이어밸리, 8개사 등이다. 리플은 차후 이를 더 확장할 방침이다. 소송은 지나가는 부분이다. 한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있죠. 중요한 건 이미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1만 1000여 개의 금융기관이 연결된 스위프트 1.0을 대체할 업데이트가 되면서 차분히 공존하다가 결국 잠식해 나가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겠죠. 인프라는 끊임없이 확장해 가고 있다. 근데 가격은 지그치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가지 말라도 폭발합니다. 다만 이 폭발하는 기간은 짧다. 짧고 다시 한번 큰 그림에선 가장 길고 가장 파괴력 있게 가장 긴 시간 동안 확장해 나가고 시가총액 또한 가장 긴 시간 동안 확장해 나갈 겁니다. 다만 초기에는 폭등을 하겠죠. 눌려 있었기 때문에 한번 흔들거리다가 폭등 그리고 떨면서 나가겠죠.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2023년 기술적 반등, 2024년 경기 침체를 넘어선 경기 폭락, 2024년 새로운 세상의 탄생. 저는 그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좀 강한 반등폭이 나오겠죠. 이제 이 과정에 있다 월봉 기준으로 양봉을 그려 나가고 있다. 자, 이때랑 비슷하다라고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흔들거리면서 누가 많은 내공, 인프라, 사실 방송을 듣다 보면 또는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면 선수는 선수를 알아봅니다. 그 사람의 지식과 깊이가 보이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본격적인 기술적인 반등의 해이다. 자, 물가 상승이 왜 나왔냐고 언급을 드렸었죠. 제가 1.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원유에 대한 감산. 자, 이 부분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그리고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매크로. 지금은 크레딧 스위스, 실리콘밸리, 실버게이트, 시그니처. 손가락, 양털 깎기 중에 팔 하나, 다리 하나가 아닌 손가락. 크레딧 스위스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부분은 내년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